책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호재 뉴스, 악재 뉴스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는 분석이셨는데 우선 호재 뉴스 몇 가지를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그 최대 주주 상속 요거는 왜 호재 뉴스일까요? 과거에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네, 최대 주주가 상속을 한다는 건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예. 최대 주주가 돌아가면 이 거대한 그런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자기 자손들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큰 돈을 물려받는다는 측면에서. 근데 물려받는 돈의 대부분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물려받는 돈의 세금을 상당수 50% 뭐 60% 뭐 이상 그렇죠. 내야 되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뭐 시장에서는 뭐 12조 뭐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배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배당으로 보통 해결을 하고요. 우리가 연부연납제도라고 해서 세금을 5년 동안 6번 나눠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그룹도 아마 그 방법을 채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나눠서 내야 되는데 1, 2조씩 적어도 내야 되잖아요. 그걸 배당으로 커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고배당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고배당으로 해결을 안 할 거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렇겠죠. 근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주가가 하락을 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증권사에서 담보 가치를 채우라고 그래요. 못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요. 반대 매매라는 건 증권사가 이 소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빌려준 그런 자금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 시장에서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들어가요. 주가가 하락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건 아니면 배당을 받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상속세를 내는 기준이 사망 시점 앞에 2달, 뒤에 2달,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이후 2달 동안 주가를 관리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세금이 계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달 동안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2달이 지나면 주가가 올라야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줘야 대출을 받았다라면 주가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봐도 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2달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여요. 그리고 그 주가 관리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상속세 결정이 끝난 다음에 폭등을 한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8만 전자 이상 한번 가는 게 그 시점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려면은 이 기업이 다른 데 투자할 돈보다는 주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 아닌가요? 일단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고배당주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선호하고요. 주가 하락 상황에서 고배당주는 제일 잘 이렇게 버티고 또 강세장으로 변화하면 많이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고배당 이슈가 남아있는 한 굉장히 괜찮고요. 우리가 천일고속이라고 과거에 고배당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배당할 돈이 없다 보니까 자산 매각을 해요. 자산 매각을 해서 매각한 대금으로 고배당 이슈를 해결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세금을 낼 동안은 고배당을 한번 했으면 5년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세금 낸 기간이 지나면 배당이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최대주주 사망에 의해서 한 5년간은 고배당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서 그다음에 경영에 참여한 거 이것도 지금 호재라고 보셨는데 왜 그렇죠? 최근 들어서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 그게 하나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PEF는 일단 바이아웃 전략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놓고 매각을 하겠다. 이게 가장 큰 투자 전략인데요. 사모펀드라는 건 결국 내 돈이 아니에요. 투자자의 돈을 받아서 기업을 인수하고 이 기업을 1,000억 원에 인수했으면 기업 가치를 올려서
3천억, 4천억에 한 4, 5년 후에 팔겠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PEF가 인수한 기업들의 특징은 고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어찌됐든 빌려와서 투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금 회수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은 고배당으로 많이 투자금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EF가 인수한 기업들은 분기 배당도 되게 많이 해요. 대표적인 예가 쌍용 CN이나 한원 시스템. 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PEF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분기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기 배당 가능성도 있고 고배당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고배당 이슈로 하나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 완전히 360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 사주, 최대 주주가 운영하다 보니 약간 주먹구구식 운영을 하는 거죠. 그 오너의 마음대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경영 효율화라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효율성을 되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기업이 환골탈태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쌍용 CNE 같은 경우도 인수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들어서는 굉장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났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PEF가 인수한 기업들이 결과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아웃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할 때 또 한 번 관심을 받아요. 누구에게 매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고배당과 기업 실적 개선과 바이아웃 전략이라는 그런 세 가지의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인수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구설수에 오르면서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PEF 인수 결과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는 거죠. 결국 이제 관건은 실적 개선이에요. 실적 개선세를 얼만큼 보여주느냐인데 아마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던 과거의 그런 PEF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PEF가 고배당과 실적 개선으로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액면 병합 이것도 호재라고 보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은 이게 유동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는 건 이 케이크 하나를 6조각으로 나누는 게 액면 분할이고요. 액면 병합은 6개로 쪼개진 케이크를 하나로 합치는 게 액면 병합이에요. 유동성이 부족하면 액면 분할을 하는 거고요. 주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만 하면 패대기, 소위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액면 병합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일단 뉴스가 나왔잖아요. 뉴스가 관심을 모으고 관심이 거래량을 이끌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지는 거죠. 다만 이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이 롱텀한 호재는 아니에요. 어차피 케이크를 6조각으로 잘랐다고 해서도 그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 시장의 관심이 유동성 부분을 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잠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인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액면 그 분할 이슈가 했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액면 분할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이게 특징이 액면 분할이 되고 거래 정지가 2, 3일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보통은 끝나면 주가가 내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오르다가 막상 거래 정지가 끝나고 주가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증시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거죠. 더 나올 뉴스가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라는 뉴스에 급등세를 보였지만 액면 분할이 끝나버리면 더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 이후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액면 분할 이슈 외에도 더 나올 뉴스들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 다른 뭐 호재 이슈도 잠깐의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나오면 그 짧은 흐름을 이용해서 상승세에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악재 뉴스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식 관련 채권을 발행하면은 이게 굉장히 악재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이 주식 관련 사채가 유상증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 사채라는 건 회사채거든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인데 앞에 주식 관련이라는 말을 붙여요. 뭐냐면 일단 회사채로 발행하지만 한 1년 후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이게 이제 주식 관련 사채거든요. 근데 회사채라는 건 기본적으로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상증자는 깔끔하게 주식만 넘겨주고 투자금 받아서 끝내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면서 만기에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1+1의 서비스거든요. 투자자에게. 왜냐? 유상증자가 안 되니까 그래요. 유상증자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1+1을 하지.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에 무상증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공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하냐? 유상증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무상증자라는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식 관련 사채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내가 이자를 주고 혹여 주식으로 안 바꿀 거면 만기에 원금을 줄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일단 주가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되면 그냥 채권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아 먹으면 돼요. 그리고 만기에 그냥 이 내가 빌려준 돈 돌려줘. 이래서 안정적으로 채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예를 들면 10,000원에 바꿀 수 있는데 20,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바꿔줘. 그렇게 해서 2배의 수익을 또 실현하는 꼭 먹고 알 먹고의 그런 투자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결국 나중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상증자가 안 되니까 주식 관련 사채로 좀 연명하다가 그리고 주식 관련 사채를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서 제3자 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결국 망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오히려 유상증자보다 조금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물론 주식 관련 사채가 3가지가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우리가 BW라고 하죠. 그다음에 전환 사채, CB라고 하죠. 그다음에 교환 사채, 이 EB라고 하는데 이 3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교환 사채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왜냐면 차이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의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교환권이 있는데 새로운 주식으로 바꿔줘라는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회사채와 신주 인수권 자체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회사채는 회사채대로 갖고 있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고요. 전환 사채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냥 채권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전환권이 자체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게 전환사채.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는 비슷하다. 다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회사채는 회사채대로 있고 권리는 권리대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100억을 빌렸는데 100억을 갚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주인수권은 살아있는 거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는 100억을 갚아요. 그럼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네.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거죠. 이 권리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상환이 들어와도 이걸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신주인수권부 사채고요. 교환사채라는 건 내가 가진 주식, 내가 가진 자사주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사주가 시장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는 되긴 해요. 다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먹고 살 만한 게 일단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뭐 삼성전자 주식이나 자기 회사 주식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좀 교환사채는 그나마 좀 낮은 괜찮은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또 기업의 어떤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8% 뭐 9% 이렇게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8%, 2%, 9% 이자를 주면서까지 발행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8%, 9% 받다가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주식으로 바꿔줘 해서 추가 수익을 내리는. 그래서 저는 주식 관련 사채, 특히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교환사채가 있는데 적자 기업이다 하면 웬만하면 안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초보 투자자들을 꼭 명심해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식 관련 사채를 뭐 최대 주주에게 팔기도 해요. 이자율 없이. 그래서 그런 아니면 이제 이자율 없이 재투자를 뭐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 받기도 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자 기업인 경우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굳이 투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5월 달부터 저희가 공매도가 다시 제기가 됐는데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은 좀 피해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공매도 제도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네.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좀 한정돼 있다 예. 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이 공매도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시장도 일단 안정화가 좀 돼 있고 예. 공매도라는 게 결국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높은 가격에 빌려서 이 공짜가 빌릴 공짜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는 비어있다. 뜻이,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비공짜.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없는데 네. 빌려서 투자해서 나중에 주가가 싸지면 주식을 사서 되갚는. 예.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빌려서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주식으로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숏 커버라고 하는데 예. 이 숏이 매도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매도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집중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시장 영향이 좀 적은데 이게 시장이 급변하면 네. 그때 한번 공매도의 위력이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시장이 안정화 있는 상태에서는 예. 공매도들도 심하게 이렇게 달려들길 좀 어렵고요. 일단 대주와 대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대주는 개인들이 주식을 빌리는 행위고 네. 대차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빌리는 게 대차거든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은 보통 공매도가 늘어날 거다. 공매도에 대비해서 주식을 많이 빌려놓은 거다 이렇게 시장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예. 대차 잔고가 늘어난 기업들, 예. 그다음에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들, 주식 관련 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 예. 그다음에 PER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공매도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하면 급등세와 마찬가지로 공매도도 증가를 해요. 그런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예.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는 좋아하는 거죠. 떨어질 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공매도들은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을 좀 좋아하고요. 공매도가 과열이 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하루 동안 매매가 공매도가 금지가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안 되니까 예. 하루 동안은 맘 놓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의해서 하루 동안은 주가가 예. 좀 이렇게 상승폭을 보이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 공매도가 많이 깔려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차 잔고가 높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네이버 포털이나 HTS, MTS에 대차 잔고 다 나오거든요. 공매도 현황도 다 나오고요. 네. 그래서 주가 급등한 날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대부분 주가 급등일에 공매도도 따라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예. 공매도가 이제 전 종목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장에 베팅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좀 노력을 해야만 공매도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 몇 가지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최근에 스펙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요? 이 스펙 주가들이 막 뭐 연일 상한가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 스펙이라는 게 뭐고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왜 주의해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 좀 일단 해주세요. 스펙이라는 게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예.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근데 3년 안에 비상장 기업을 이렇게 M&A 이렇게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상장사를 이미 후보군들을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거고요. 예. 상장하고 상장하고 2년 6개월 동안 별다른 결과가 없으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서 상장 폐지로 넘어가요. 회사가 없어져요?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거죠. 예,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일반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되면 거의 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2,000원 공모가에 그 3년 동안에 이자 쳐서 줘요. 그 공모가만큼은 다시 2,000원은 받을 수 건지는 있는 거죠. 거예요? 2,000원은 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펙은 굉장한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공모가가 항상 2,000원입니까? 2,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2,000원에 공모주를 받으면 혹여 아무런 이벤트가 안 발생되더라도 3년치 뭐 이자는 조금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네. 공모주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공모주 시장에서 좀 소외됐거든요. 스펙이. 예. 뭐 이 스펙이 M&A 이슈가 없으면 주가가 정중동이거든요.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지만 어떤 이 M&A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무한정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2,000원에 공모주를 받으면
최소한 2,000원은 지키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스펙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장주들은 다 스펙으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스펙이 M&A를 해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왜냐면 적자 기업인데 성장성이 크다 그러면 스펙이 이렇게 M&A를 해갖고 시장에,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우회 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상적인 그런 상장 절차,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상장 종목이 되는. 그래서 우회 상장 이슈가 있는데 스펙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그런 소위 말해서 세력이 조금 이렇게 가미가 됐지 않나라는 시장에 좀 의구심은 있긴 해요. 과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M&A 한다는 이슈로 이렇게 부각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이 성장주들을 M&A 할 거다라는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 횡보 장세잖아요. 그동안 횡보 장세에서는 사실 우선주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아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스펙도 어떤 거래량도 적고 규모도 작고 하니까 스펙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너도 나도 몰린 게 아닌가 싶고요. 스펙은 결국 가장 큰 게 M&A가 실패하면 꽝이거든요. 근데 M&A를 예를 들면 이 스펙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기존 이 피합병 회사가 반대를 해요. 주주들이. 왜요? 자기들이 받을 주식이 줄어들거든요. 얘가 너무 가치가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얘 가치가 예를 들면 3,000원인데 갑자기 2만 원이 됐다. 그럼 우리 합병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2만 원에 산 사람들은 졸지에 합병이 취소가 되면서 상장 폐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2,000원으로 돌려받는 그런 이제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스펙 회사 보면은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번호가 붙여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게 이제 발행 번호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하나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스펙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10번 발행할 수 있으면 10호고 10개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10개 회사 중에 일부는 M&A를 했을 거고 일부는 사라졌을 거고 어차피 기한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그 회사별로 스펙의 그 히스토리를 좀 알면 아무래도 이제 M&A 이슈가 많이 발생된 회사는 앞으로도 M&A가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스펙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좋고요. 네이버 등 포털에 그냥 스펙 치시면 돼요. 그러면 스펙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쭉 나와 있거든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2,000원 이상이에요. 그 말은 공모가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그런 투자 대상인 거죠. 저기 처음에 공모할 때 딱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 입에 중간에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2,000원 언저리에 있으면 살만한 거죠. 그리고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좋은 거고. 예를 들면 2,000원인데 잔존 기간이 몇 달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2,000원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상장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존의 스펙들 이 회사에서 스펙들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시고 너무 버블인 스펙은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미 급등한 스펙을 사는 건 운 좋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M&A가 안 이루어지면 다시 2,000원으로 간다. 6,000원에 사서 2,000원에 나중에 상장 폐지돼서 받으면 사실 60% 이상 손해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스펙은 그런 관점에서 공모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다만 3,000원이 넘는 가격에서 사는 건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호재 이슈가 단기간에 없으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 스펙 관련 정보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나요? 스펙이라고 치시면 돼요. 스펙이라고? 예, 영어로 스펙 쳐도 되고요. 한국말로 스펙 치면 스펙에 대한 쭉 정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IPO도 마찬가지거든요. IPO 또는 공모주라고 치시면 공모주 일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공모주 뜨겁잖아요. 그래서 공모주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 관심이 있으면 공모주라고 치시면 전부 나와 있으니까 고배당주도 마찬가지예요. 고배당이라고 치시면 고배당주 전부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요. 고배당주들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투자를 좀 주의하라고 각별하게 좀 당부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지렛대거든요. 그래서 1% 오를 때 2% 수익 나는 게 레버리지고 이제 인버스는 마이너스인 거죠. 1%
이렇게 떨어지면 1% 수익이 나는 게 인버스고 예. 곧버스라고 하죠. 예, 인버스 곱하기 EX. 네. 그래서 이제 1% 떨어지면 2% 수익 나는 게 곧버스인데요. 네. 이게 데일리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기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데일리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예. 변동성이 하루에 2배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내리든지 한 방향으로 쭉 오르든지. 예. 그래서 레버리지가 작년 코로나 이후로 사실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레버리지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이게 예. 왔다 갔다 지금같이 변동성 장세, 이 횡보하는 장세에는 예를 들면 한 10일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얘는 손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1일 두 번째 2배로 변동하다 보니까 이걸 네. 합쳐놓으면 예. 한 10일 후에는 변동폭이 훨씬 커서 네. 손해율이 더 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지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계속 이 횡보하거나 그러면 손해율이 커져서 예.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나 곧버스보다는 저는 업종 ETF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업종에 투자하는 대신 업종 ETF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여행주가 상승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여행 ETF를 사는 거죠. 그러면 ETF의 장점은 10종목 이상을 보통 펀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ETF라는 게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거든요. 그렇죠.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가 ETF거든요. 그래서 ETF는 일단 10종목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 근데 50억이 넘어가면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한 그런 ETF들은 다 대부분 50억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일단 상장 폐지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유상증자와 상장 폐지를 피하자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가장 메리트 있는 게 ETF가 유상증자와 상장 폐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특정 종목이 하더라도 그 구성 비중만큼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 ETF에서, 여행주 ETF에서 뭐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10%다 그러면 그 10%만큼,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뭐 10% 빠졌다. 네. 그러면 이 ETF에서는 1%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10%에 10%니까. 그래서 거의 미미해요. 그런 면에서 ETF가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요. 또 10종목의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을 같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 여행주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는 덜 오르고 덜 빠져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덜 오를 수 있지만 시세 흐름은 가져가고 덜 빠진다는 가장 큰 메리트.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사육전법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떨어질 때마다 20%, 40%, 60%일 때마다 기계적으로 사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작은지 여부만 체크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건 상장 폐지될 수 있잖아요. 상장 폐지되면 펀드잖아요. 펀드기 때문에 그 잔존 가치대로 주는 거예요. 일반 개별 종목 상장 폐지는 거의 휴지가 돼서 나오는데 얘는 그래도 건질 게이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ETF만 피하면 저는 별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구할 수 있는 게 ETF가 아닌가. 그래서 초보 투자자와 은퇴자들은 ETF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행주를 살 거면 여행 ETF에 집중하라.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하나 투어가 오르고 모두 투어가 예를 들면 급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지금같이 뭐 변동성이 심하고 횡보하는 장세에서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큰 손해 볼 수 없이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방법, 이걸 갖다 간단히 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단기 순손실 기업을 피하자.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단기 순이익인 기업들만 찾으면 절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손해보는 일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요소로 고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우리가 고배당주는
시가 배당률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 예를 들면 배당금이 5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시가 배당률은 5%거든요. 그래서 저는 8% 이상인 그런 고배당주를 사서 6% 정도에 팔아라. 그러면 주식은 한 30% 이상 수익 나더라. 연초에 우리가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13%였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 6%, 7% 되거든요. 주가는 2배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1, 2월 달에 사서 그냥 묻어둬라. 그리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시가 배당률은 올라가니 더 박앤세일을 하더라.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고배당주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적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실적 대비해서 아직 많이 오른 종목, 그걸 미래 PER이라고 했잖아요. 미래 PER이 저평가인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고 저평가에서는 최대로 올린 그런 투자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배당주를 저는 50% 이상 투자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초보 투자자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을 투자할 바에는 ETF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를 완화해서 246 전법,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혹여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ETF와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20% 손해볼 때마다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하면 주식 투자를 평생의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코인을 사서 내가 예를 들면 100배, 1000배 노릴 것이다 라는 거. 네, 중요한 건 그때까지 못 참아요. 급등주들을 사고 그 급등의 정점까지 못 기다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간 거지. 나는 한 20%, 30% 수익 내고 팔고 보니 더 오르다 보니까 꼭지에 다시 사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불안감과 조바심 속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 조금 투자해서 점점점 불려가는 게 길게 보면 매력적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분기당 10% 수익이 매번 나면 7년 후에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당 10%, 연 40%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하다 보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더라. 그러면 7년만 기다리면 원금의 10배가 되는데 뭐 그리 조급하게 이렇게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너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수익에만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고배당주 그리고 ETF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길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3천만 원 종잣돈으로 시작해서 그 주식 투자를 7년 동안 해서 8억까지 그 수익을 내신 우리 박민수 작가님 그 조언을 참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실적 좋은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전략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고배당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쭉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이트 있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